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4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한달인 2월 25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후속 준비를 이 위원회를 통해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갑자기 통일이 시대적 화두가 된 느낌입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을 중심으로 이른바 통일 대박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루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통일 대박론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겨레 부설 평화연구소의 김복은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 소장은 최근 한겨레 지면에 통일 대박론을 넘자라는 제목으로 통일 담론에 관한 기획 보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 소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통일 대박론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올해 1월 6일 날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박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년이면 분단 70년인데 이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북쪽의 지도자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좀 지나서 1월 22일 날 다보스 포럼이 있었을 때 전 세계를 향해서 역시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통일 대박은 한반도를 넘어서 통일이 되면 동아시아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이제 풍요로운 경제 성장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통일 그러면은 진보 진영의 의제에 좀 가까웠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네.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온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궁금해하고 지금도 또 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이제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특히 이제 볼 때 1월 1일 신년사와 1월 6일 날 이제 기자간담회가 이제 며칠 상관이었는데 1월 2일 신년사에도 어떤 대화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안보만을 강조하시고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어떤 평화통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북쪽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과 5일 뒤에 통일 대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정말 이제 진정성이 있는 얘기냐 아니면 북에 대한 메시지냐 아니면 6.4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우리 내부용이냐 이런 이제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대박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통일 이후의 한반도가 어떤 모습일 것이냐, 이른바 통일 한반도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일 텐데요. 정말 대박이 될 수 있는 건지 사실 우리 남쪽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연구도 좀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독일 통일 이후에 한동안 이제 흡수 통일 논의가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좀 지나고 난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오히려 통일 비용이라는 문제가 더 부각이 되면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이 됐죠. 근데 그것을 반전시켰던 게 국내 연구가 아니라 골드만삭스라는 미국의 투자기관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통일된 한반도의 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걸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남북한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2050년에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누르고 세계 10위의 국력을 가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중국 홍콩식 통일이에요. 그 전까지 이제 흡수 통일론이 얘기를 했던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그런 대박이 안 나온다는 거죠. 중국과 대만이 했듯이 두 지역이 있고 두 체제가 있는 그런 통일을 통했을 때 우리가 2050년에 세계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그와 비슷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실 통일이 대박이다라는 얘기에 굳이 꼬투리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박 대통령이 얘기한 통일 대박론의 실체를 놓고 비판적인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여전히 이제 모호한 측면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홍콩식이라는 걸 이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한 사회, 그러나 두 개의 지역으로 분단되어 있는 사회, 이런 정도를 상정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골드만삭스에서는 그것이 이제 주권을 가진 두 개의 지역임을 명확히 했는데, 이 북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나눠져 있는데 그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쪽의 얘기를 잘 듣는 정권을 세워서 남쪽이 이것을 투자하라 그러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남한 정권이 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생태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이제 경제 중심주의적이다. 지금의 성장주의가 사실 한계에 도달해 있고 우리가 통일 한반도가 새로운 가치를 더 가져야 되는데 박 대통령은 여전히 경제에만 머물러 계신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생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우리가 더 받아들여야 되는 여지가 있고, 통일 대박론을 만약에 좀 더 발전시키려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대, 좀 이렇게 파트너의 문제일 텐데 결국 이제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북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네, 맞습니다. 지금 북쪽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 투자 유치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이 지난해부터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해 하반기부터죠. 굉장히 이제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된 것도 남쪽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북쪽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제 경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있습니다. 북이 어느 정도로 경제 투자에 열중하는가 하면 평양 있지 않습니까? 평양 북의 수도인데 그게 은정구라고 있습니다. 은정구에 첨단 과학기술구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평양도 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연구소에서도 최근에 입수한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모습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의 경우는 저기 남쪽 해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륙으로 가고 수도 베이징에서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까운 곳으로 왔는데 북은 수도인 평양까지도 바로 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북이 경제 성장에 목말라 있다, 절실하다, 누군가 빨리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적극성을 보이는 걸 볼 때 같은 동포인 남쪽이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주목해야 될 대상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북쪽이 남쪽 대신 중국을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삼는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통일 대박이 아니라 거꾸로 중국 대박, 이런 맞습니다. 말이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쪽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더 견고하게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경로, 그 다음에 개성공단 같은 제2개성공단,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그런 모든 가능성을 중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임금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동북 삼성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 10% 이상 계속 경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원이 필요하고요. 또 값싼 노동력도 필요하죠. 그런 걸 다 갖춘 데가 북이에요. 더더구나 지금 이제 중국이 나진항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진항을 통해서 저 태평양으로 나오겠다는 거죠. 이런 모든 요건을 가지고 있는 북한, 중국이 탐낼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북한의 이제 그 대외 투자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북한도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특구라든가 개발구가 북중 국경에 많이 배치돼 있어요. 예전에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도 하고 신의주 물련을 해서
남쪽과 이제 북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남쪽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이제 강하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북중 국정에 많이 이제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아직은 남북 대화를 북이 이제 원하는 걸 봤을 때 완전히 이제 중국으로 마음이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더더구나 미래를 생각하고 북의 마음을 다시 우리 쪽으로 돌리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남쪽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럼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변국 얘기가 나왔으니 미국 문제를 한번 짚어주시죠. 흔히 얘기하듯이 통일이 한미동맹, 지금 견고한 한미동맹 체제 아래에 있는데 이 한미동맹의 종속 변수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생각을 하지 남북한의 이익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한미동맹이란 틀로서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런 상태를 더 계속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이제 남북 간의 분쟁이 있고 북이 이제 어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거는 이제 북미 간의 적대 관계의 산물로서 이제 북이 어떤 이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를 계기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대중국 봉쇄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면서도 명분은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북한을 제어하기 위한 거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남쪽에 팔아서 이득을 채우는 무기 의향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볼 때는 이런 상태가 자국 이익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이 이렇게 하자라고 그러면 그래 우린 동맹이니까 그렇게 따라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고 나서 한 달여 만에 취임 한돌 대국민 담화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통일 준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네, 어제 매우 공격적인 행보인데 통일 준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발표나 그 실행을 통해서 이제 그 판단해 나갈 텐데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아주 이제 저거 정말 멋진 일이다라고 이제 예단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통일준비위에서 오이사 조치나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기구로서는 통일부나 민주평통이 있는데 이 조직을 가지고 국민들의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어차피 대박몰이를 하면서 관심을 이제 집중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전체 국민들이 우리 이익이 전체 뭐냐라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구가 처음에 이명박 정부가 남겨놨던 그런 이제 단절을 풀어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직도 이 기구를 통해서 뭘 하자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희망을 섞어서 예측을 한 건데요. 그 이상의 뭘 하자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이 기구를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1972년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었을 때 남이나 극이나 다 그거를 독재체제 강화에 썼잖아요. 그렇죠. 그때 통일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남쪽이 이제 유신체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진보적인 인사조차도 통일이 되려면 어떤 강력한 체제가 필요하다라는데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 통일의 열기를 모아서 그런 이제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 권력 강화 이런 것들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다 버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긍정적인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이제 우려의 지점도 있을 텐데 정부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많이 진보와 보수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통일은 목표,
그리고 동시에 과정 이렇게 네.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눈앞의 현실은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나마 얘기하신 이산가족 상봉이 네. 몇 년 만에 이루어져서 조금 숨통이 트일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당장 해야 될 일들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는 거, 이것이 정말 이제 큰 일이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남쪽의 경제 파트너들은 전부 발목을 묶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의 뭐 기업들은 정말 수시로 북한에 들어가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골목 상권은 중국의 화교도를 통해서 중국이 다 장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뛸 수 있도록 발목에 묶여있는 족쇄를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이 문제 중요할 거고요. 금강산 관광과 함께 개성관광도 같이 이제 묶여버렸는데 개성관광 풀어주고 그 개성공단 확대하는 문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과감하게 늘리는 거예요. 지금 올해 통일부 예산에서 인도적 지원 부분을 상당히 늘려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의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북이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 늘리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을 늘렸을 때 같이 가는 게 남쪽에 NGO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북쪽 사람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북쪽의 변화를 더 빨리 끌어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토대가 돼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이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처,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이 하니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이제 통일대박론을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우리가 먼저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통일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통일을 둘러싼 시각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인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거로 보십니까? 예.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죠.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 시각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독재 정권이 북한 문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각각의 이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되는 것임에도 서로 이제 멀리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런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면서 그나마 좀 접근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시장 같은 경우인데요. 뭐 80년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북은 계획경제인데 왜 시장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북에서 다녀왔던 사람, 북에 투자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은 굉장히 많이 시장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남북 경제의 모델은 시장만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폐해가 도드라지는 건 막아야 되겠지만 시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이미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북한 쟤네들은 전쟁을 일으킨 나쁜 놈들이야 라는 생각 속에 있었는데 쟤네들하고는 얘기가 안 돼. 쟤네들은 망해야 돼. 그러니까 흡수통일론밖에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나 북은 우리와 같이 유엔에 가입한 국가고 북에도 2,400만이 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저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대화의 상대방으로 북한 정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보수 진영에도 저는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서로 말도 안 했던 두 진영이 이제는 이제 공감대가 생겼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더 넓혀가야 된다. 아까 이제 시장이나 이제 북한 주권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그 외 다른 문제, 지금 이제 인권 문제 같은 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그것들도 저는 얘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이제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일은 보수만 주도해도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보만 주도해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5천만이 있고 북에 2,400만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5천만이 동의할 수 있는 논의를 만들지 못하면 북의 2,400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다행히 그 가능성들이 좀 더 많이 열리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통일 준비 같은 데에서도 그런 역할, 뭐 지금 이제 비록 보수적인 정권이지만 오히려 진보적인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이제 그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원이라는 동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래의 메시지가 참 절절합니다. 통일은 꿈에도 소원의 대상입니다. 이 목숨 다해서 원하는 일이요. 이 결의와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통일은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 먼 미래의 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통일 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그 실체가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모호한 내용이 많아 혼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일 담론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통일 대박론을 주제로 김복은 평화연구소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4 시간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권입니다. 감사합니다.